미래를 밝혀줄 다양한 항공 관련 직업이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성장성이 좋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멋진 항공 관련 직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항공 직업은 바로 항공 정비사입니다. 항공 정비사가 뭐지? 자동차 정비랑 비슷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요. 항공 정비사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고도의 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할 항공 정비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항공소년단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한상필 교육홍보팀장이라고 합니다. 항공정비사의 뜻을 가진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항공 진로 직업의 세계, 항공 정비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은 하늘을 향한 도전,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어떤 도전들을 했는지 그게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 신화의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그리스 신화에서 한번 읽어보셨죠? 이카로스가 이제 감옥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가 새 깃털을 밀랍에 붙여서 비행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 다이달로스 아버지가 이카로스한테 비행을 하면서 날아가면서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은 밀랍이 녹아서 깃털이 빠지게 돼서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 추락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카로스. 그래서 하늘 너무 기쁜 나머지 하늘 높이 비행해서 태양 가까이까지 비행을 해서 결국은 밀랍이 녹아 깃털이 빠져서 뭐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전설을 모르는 친구들은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공 개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된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천재 화가이고 그 다음에 의사고 과학자고 뭐 다양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항공 개념에 대해서 맨 처음에 구상을 했어요. 뭐 설계를 하거나 뭐 비행기를 만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지만은 일단은 뭐 예를 들면 뭐 해를 유심히 관찰을 해서 오르니소프터라는 거를 구상을 했었고 하늘을 날아가는 배,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배, 그 다음 이제 헬리콥터의 원리라기보다는 헬리콥터의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낙하산 같은 그런 구상들을 했어요. 물론 다 성공하지는 못했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한번 날아보려고 그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만큼 또 중요한 거는 선생님은 15세기 정평구 기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차 또는 비거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 있던 정평구라는 사람이 그 하늘을 나르는 비차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진주성을 탈출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자료는 뭐 설계도가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 자료에도 있고 한국 자료에도 일단은 문헌에는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혹시 설계도라도 있었으면 아마 세계에서 최초로 비행을 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83년에 몽골피의 형제가 만든 열기구. 이게 열기구가 왜 중요하냐면 인류 최초의 비행이 성공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류가 최초로 뭐 도구를 이용을 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비행을 했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몽골피해 형제가 열기구를 구상하게 된 거는 원래는 이 형제가 제지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종이를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폐지들을 이제 불에 태웠는데 불을 태우다 보니까는 제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럼 뜨거운 공기는 하늘로 올라가나? 라는 생각을 해서 실크 소재로 된 커다란 풍선을 만들고 거기에 나무하고 밀집을 태워서 뜨거운 열을 발생시켜서 30m 비행을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위적인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생각을 해서 최초로 비행을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나중에는 이제 오리, 양을 태워서 바구니에 열기구 보면 바구니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바구니에 태워서 비행을 시켰어요. 맨 처음에는 뭐 많이 날지는 못하고 한 8분간 한 3km 정도 비행을 했는데 왜 오리, 양 탔을까요? 네, 오리, 양, 닭을 태운 거는 일단은 그때까지는 비행을 해본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죽을지 살지 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동물들을 태워서 괜찮은지 먼저 실험을 해봤고, 그래서 일단은 무사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때 이제 물리학자랑 군인 2명을 태우고 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비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 페일리 글라이더에서 이제 활공 비행을 그때 이제 처음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90년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독일 사람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글라이더 실험을 한 2,000번 넘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특정 데이터들을 다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글라이딩 실험 중 맨 마지막 2000번째 실험 중 추락해서 죽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늘을 날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한 도전이 성공해 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릴리엔탈의 2000번의 실험 자료를 가지고 결국은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어로 최초로 동력 비행을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 대략적인 뭐 하늘을 향한 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계의 인간의 도전은 뭐 이제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늘을 향한 도전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많은 도전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53년 국내 최초 개발한 군용기가 있어요. 부활호라고 하는데 부활호라는 거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물론 이제 뭐 아주 요즘 비행기 같이 멋있거나 뭐 이렇게 빠르거나 그런 비행기는 아니었지만은 날개가 위쪽에 달려 있는 비교적 안전한 경량 항공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82년도에 그 F5 프리덤 파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공호가 뭔 뜻일까요? 이 비행기가 하늘을 예를 들어 적기가 날아온다 했을 때 제압을 한다 해서 제공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비행기는 우리나라에서 조립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립 생산을 하면서 비행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능력을,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서서히 키워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행기 좀 괜찮은 한국에서 만든 이거는 2000년도 KT-1
지금 공군에서 기본 훈련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공군에서는 이건 기본 훈련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2년 뒤에 T-50 고등 훈련기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 T-50 훈련기가 아마 훈련기들 중에서는 세계에서 최고 성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그래서 마하 1.5로 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더 발전을 시켜서, 여러 가지 버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수출도 하고 있고, 필리핀, 뭐 이라크,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도 했고, 그 다음에 수출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국내 최초로 개발한 헬리콥터라고 할 수 있네요. 수리온이라는 헬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군용으로도 쓰고, 뭐 산림청이나 그 다음에 소방청 뭐 이런 데서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에도 이게 납품이 돼서 해병대 상륙 헬기로도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그 T-50이라는 고등훈련기 아까 설명드렸죠. 그거를 경공격기 전투기로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멋있는 미사일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폭탄 같은 거 달려있는 그 비행기가 T-50을 개량한 FA-50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더 성능도 상당히 좋아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군에는 한 60대 정도가 실전 배치가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 보면은 F5, 1982년도에 도입한 그 F5 아직도 쓰고는 있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필리핀에서 IS 그 테러 반군들 진압을 할 때 FA-50을 이용을 해서 폭격한 실전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는 2021년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해서 내년에 2021년에 시제기가 나와요. 이제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즘 이제 우리들이 많이 보는 F5, F-22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기술이 되면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기술이 좀 아직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 스텔스기, 약간은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로 활약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비행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 이 비행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카이라고 하는데 카이에서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보고 한 3분 정도 돼요.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셨죠? 참 비행기 만들려면 많은 설비, 많은 전문가들, 그다음에 정비사들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도전해서 카이라는 회사 입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정비사는 비행기의 몸모다. 네모에 들어갈 게 뭘까요? 어떤 말이 어울릴 것 같으세요? 네, 정비사는 비행기 의사이다. 왜 의사라고 했을까요? 항공정비사는 항공기 상태를 가장 잘 아는 항공기 주치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항공정비사는 우선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여 자격,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18세 이상, 그다음에 경력, 실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면허죠. 그다음에 합격하여 자격 면허를 취득한 사람, 국가 전문 자격증,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다음에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한다. 고정익, 고정익은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비행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회전익은 날개가 돌아가는 비행기를 회전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헬리콥터 같은 게 회전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이게 바로 항공정비사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 분야 종사자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한 20년, 그러니까 2035년까지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보잉에서 보잉사 알죠? 그 여객기 만드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신규 조종사는 한 61만 7천 명, 그다음에 신규 항공 승무원은 81만 4천 명. 근데 이제 여기 항공 정비사도 여기 포함이 되고 그다음 항공 기술 인력까지 포함이 될 텐데 한 67만 9천 명 정도 앞으로 새로운 항공 정비사 기술자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보면은 결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이제 한국 포함 중국, 그다음 동남아시아 이렇게 포함을 했을 때 신규 조종사는 한 40%, 전 세계 조종사 필요 인력 중에서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 기술자는 36.5%, 객실 승무원, 항공기 승무원 같은 경우는 36.6%, 36.5% 정도 항공 기술자가 필요해요. 앞으로도 한 26만 8천 명 정도가 필요할 텐데, 물론 이제 뭐 아시아 태평양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 진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다음에 LCC라고 해서 저가 비용 항공사, 그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국의 항공사 그래서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정비사의 주요 업무는 무엇일까요? 항공정비사의 주요 업무는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 전이나 그다음 비행하고 온 후나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또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몇 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비행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 카드 목록에 따라서 뭐 기체, 전기, 뭐 비행기 안에도 여러 가지 뭐 전자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조종석 다 있어서 그 전기 장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 관련된 거, 그다음 기관 하면은 비행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엔진이 있어야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추진력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혹시 이제 비행하다가 엔진이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엔진에 대한 정비,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항공기 변형,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이제 뭐 새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은 뭐 낙뢰를 맞는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비행기 변형, 파손, 그다음에 이제 부식, 이제 다든지 하는 거, 그걸 점검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 비행기 같은 경우는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에 대한 혹시 나사가 빠졌는지, 분실이 돼 있는지, 뭐 이제 그런 거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크랙이라고 해서, 잘못됐을 경우는 이제 점검, 교환,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됐을 때는 사용 수명 시간이 있어요. 각 부속마다 너는 예를 들어서 1년 후에는 무조건 멀쩡해도 바꾼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검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항공정비사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항공정비사 업무 범위는 항공안전법 제31조에 나와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이랑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장비품은 여러 가지 부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행기 관련된 설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품에 대한 가망성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가망성이 뭘까요? 네, 나와 있어요. 항공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가능성,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이거를 가망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108조 사항에 따라 정비를 한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부품에 대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를 이제 항공 정비사의 업무 범위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 정비사가 되려면 어떨까요? 우선은 만 18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18세 이상인 자가 항공정비사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졸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닌 경우는 4년 이상의 정비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디서 하느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 교육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입학을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기술 전문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가서 일단은 정비 업무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비 관련된 대학들,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대학, 전문대, 그다음에 학점 은행제 해서 이수를 하고, 근데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지 정비사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술 요원 과정, 이거는 대한항공, 그다음에 아시아나에서 인턴 사원식으로 뽑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어느 정도 이제 심사를 해서 본인들에 맞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서 이제 실습을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 정비, 공군, 해군, 육군에서 이제 항공기들, 전투기도 있을 테고, 헬기도 있을 테고, 수송기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초계기라고 해서 이제 바다에서 잠수함 같은 거,
찾는 비행기들. 이 군부대에서 또 전문 정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관으로 보통들 많이 지원을 해서 가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항공정비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텐데, 항공기능사라고 있어요. 근데 항공기능사는 또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구분을 굳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항공정비사는 항공정비사 면허를 취득한, 물론 이제 국가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사가 되면 일선, 그러니까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라인 정비사, 그 다음에 공장,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점검을 받게 되는데, 이제 공장 정비사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항공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 국가 자격이에요. 근데 이제 항공기능사 같은 경우는 항공기관, 항공기계, 그다음 항공장비, 항공전자정비 등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따는 거는 항공산업기사, 그다음에 항공기사, 그다음에 이제 더 경력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게 되면 항공기관 기술사, 항공기체 기술사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은 요즘은 일반적으로 일단 항공기능사 자격을 따고 그다음에 항공정비사로 도전하는 게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조하셔서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기능사랑 항공정비사랑은 별개라는 거. 일단은 항공정비사는 면허를 가지고 전문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공기능사 자격을 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항공정비사로 지원하는 게 라고 합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관련 고등학교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제 그 공군 항공과학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봐서 들어가서 뭐 항공관제, 항공통신, 항공기계, 근데 항공기계라는 게 이제 항공정비 파트예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공군 부사관으로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7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수업비, 그 다음에 품위 유지비,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준비를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항공고는 경북 영주시에 있어요. 그래서 항공전자, 항공정비 이렇게 돼 있고, 경남항공고등학교, 경남 고성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계, 항공특수설비, 항공전자통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정석항공고등학교 인천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전자, 항공정비, 항공시설관리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강호항공고등학교는 전북 고창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전자, 항공기계, 항공경영정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이렇게 이제 진출할 수 있게끔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항공 관련 대학들은 이제 보면 항공운항, 뭐 항공공학, 항공기계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누고, 근데 관련 학과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공정비랑 이제 관련이 된 부분은 항공전자, 항공정비, 그다음에 통신도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항공 재료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들이 지금 또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항공 승무 쪽은 이제 스튜어디스, 뭐 스튜어드, 그러니까 남자 승무원은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보시는 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항공 분야가 전망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제 기타는 뭐 항공 복박, 항공 의료, 항공 경영, 항공 교통 물류, 그다음 무인 항공기도 요새 많이 뜨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조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항공 정비사 같은 경우는 전망이 되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종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조종사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조종사는 왜냐면 AI 기술들이 생기다 보면은 약간 감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근데 정비사는 그 AI 기술로 대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항공들이 뭐 그러니까 새로운 항공기들이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에 관련된 뭔가 새로운 이제까지 없었던 이게 이제 개발되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만들어지면 이거를 관리를 누가 할까요? 당연히 이제 항공 정비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항공 정비사들이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서 현대 자동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택시, 그다음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 개입 없이 AI로 해서 그다음에 산물 인터넷, 그다음 빅데이터 다 결합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그거를 개발을 하고 앞으로 이제 실용화 시킬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 정비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이런 도심을 이렇게 날아다니고 막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안전성이겠죠. 안전해야 되겠죠. 이걸 누가 의사가 해야 되겠죠. 항공기 의사, 주치의가. 그래서 항공 정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준비하셔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앞으로 미래에도 필요한 그런 전문 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항공 정비사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글로벌 항공 수요가 증가를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해외여행 같은 거 예전보다는 되게 수월하죠. 그 다음에 저가 항공사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세계 각국에도 많은 항공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레저로 해서 뭐 스포츠용으로 뭐 조종을 배운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용 비행기, 뭐 경비행기 같은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어쨌든 정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 인력이에요. 항공정비사는. 그러니까 자부심, 그다음에 이제 드론, 항공 모빌리티, 컴팩시 자동차 비행기,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항공기들이 이제 많이 개발될 거예요. 그다음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KF-X 항공기가 전투기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또 그만큼 많은 또 정비 인력들, 개발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공 정비사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 정비사를 꿈꾸는 청소년 여러분, 그 꿈을 강하게 응원합니다. 꼭 이루어서 나의 미래, 그다음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는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